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이성과 인간의 관계, 첫 번째로는 고대 그리스의 초월적 이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자, 근대 철학을 연 데카르트, 프란시스 베이컨도 있지만 데카르트의 이성적 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크와 경험 개념, 이성의 빈곤이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데카르트의 이성적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플라톤은 시인들의 시적 영감뿐만 아니라 자연을 관조함으로써 자연을 해석한 철학자들로 구성된 이오니아 학파의 여러 관념들, 시인들을 추방하고요. 여러 관념들, 특히 이성을 초월적으로 새롭게 다듬어서 중세와 근대인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줬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초월적 이성 개념은 특별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등등등 있지만 그들은 초월적 이성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성 개념은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 변형됩니다. 다시 재가공된다는 거죠.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자연의 안에서는 결코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 기준을 선험적 이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초월적인 것을 선험적인 것으로 이제 다시 재가공하고 그 선험적 이성 안에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안에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확보되지 않고 객관성보다는 상대성 그리고 보편성보다는 어떤 일반성 내지는 개연성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교예보를 하면서 예전에 구라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교예보를 하면 일교예보대로 돼야 되는데 과학도 확실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비가 올 여름에는 장마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수, 홍수로 물이 범람하여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과학인 기상청도 잘 자연에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개연성이나 우연성보다는 확실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성에다가 이성의 원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안에 그리고 인간의 몸 안에는 우연성 그리고 개연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선험적 이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는 자연 안에는 완전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걸 추구하는 거죠. 메릴로 뽕티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20세기 동안 유럽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소위 수직적 초월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수직적 초월성을 부인해 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회칙들도 이러한 사실 앞에 무력해지고 맙니다. 기독교 사상이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과 신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수직적 초월성을 거부하지만 이렇게 된 것을요. 수평적 초월성, 수직적 초월성은 거부하지만 수평적 초월성, 곧 선험적 사유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검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종교에서는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철학에서는 믿는 문제보다는 증명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과학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만 철학에서는 인문학에서는 이 관찰과 실험은 과학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철학의 영역에서는 그런 초월적 수직적 초월성 거부하지만 수평적 초월성 이 말은 선험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신화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로고스적 사유를 창안했다면 근대 철학자들은 기독교적 세계를 극복하려고 선험적 사유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세계 또 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근대 철학자들은 주된 노력을 한 거죠. 그리스의 이성주의가 초월적이고 존재론적이었다면 근대의 이성주의는 인간적이고 인신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과 근대 철학 간의 상이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의 고향은 다 신에게로 이렇게 회귀됩니다. 환원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선험적이든 초월적이든 그 이성의 고향은 어디냐? 그러면 신으로 가게 됩니다. 고대 철학과 마찬가지로 근대 철학에서도 철학적 탐구의 핵심 도구는 우연적이고 변화를 겪는 감각이나 경험, 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몸을 넘어서는 정신, 이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에 있습니다. 근대 철학은 존재론이라는 낡은 고대 철학을 존재론이라고 규정한다면 존재론이라는 낡은 옷을 던져버리고 인식론이라는 생각하는 능력, 지식의 이론이라는 새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과거의 존재론적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다 던지는 건 아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엄밀하게 들어가면 다르지만 전제론적 옷을 던져버리고 여기다가 인신론 옷을 입힌 거죠. 그렇지만 초월적 이성은 아니고 선험적 이성의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 두 고양이는 다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론에서 인신론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존재론의 존재에 관한 탐구에서 인식에 대한 탐구로 철학적 주제도 바뀌었지만 고대와 근대 철학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분법입니다. 정신과 감각, 이성과 경험, 사유와 신체라는 이분법적 사유 구도에서 탐구를 시도합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이분법적 사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탐구를 수행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회의적 방법, 의심의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이분법을 더 엄밀하고 정밀하게 체계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주체는 세계와 분리된 주체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고대에는요. 근대에는 주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중심이니까요. 세계와 분리된 것이며 주체적 자아는 사유 속에서나 포착되는 것이다. 감각에 포착되는 게 아니고 잡는 거죠. 포착되는 게 아니고 사유 속에서만 포착되는 거죠. 주체적 자아는요. 자연의 우연성을 극복하기 위해 창안된 데카르트적 자아는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명된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근대의 과학적 정신의 출발과 함께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기독교 철학에서 발전된 정신 물질 혹은 몸마음 이원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라는 실체와 사유라는 실체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정신, 곧 이성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성을 양식과 지성 그리고 자연의 빛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성을 뭐라고 보냐면 양식이라고 하는 라틴어 영어 다 빼겠습니다. 양식과 지성 두 위의 지성은 똑같은 겁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인텔리전스가 다릅니다. 자연의 빛과 동의어로 씁니다. 이성을 양식, 지성 그리고 자연의 빛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이 성찰에 나와 있는데 사유하는 실체이고 사유 실체가 있고 그냥 몸 물질적 실체가 있는 거죠. 두 개로 구분합니다. 데카르트는요. 사유하는 것은 사유 실체이고 이것은 정신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을 영혼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정신을 영혼과 동의어로 사용을 꺼려하고 이성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영혼이 통상적 식물적 영혼, 감각적 영혼도 적용되는 반면에 데카르트는 이성적 영혼 이외에 어떤 영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 식물의 생명, 식물의 영혼은 이 영양 섭취 능력도 있죠. 공급받고 영양 섭취 능력도 있고 번식 능력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장소 이동 능력이 없습니다. 식물은 한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신 동물처럼 섭취 능력도 있고 영양 섭취 능력도 있고 이 번식 능력도 있는 거죠. 동물도 섭취 능력, 번식 능력, 그리고 배설 능력도 있는 거죠. 식물에게는 그건 없지만 동물에게는 섭취 능력, 번식 능력, 배설 능력, 그리고 장소 이동 능력도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말할 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똑같이 영양 섭취 능력, 그리고 번식 능력, 배설 능력, 또 그 장소 이동 능력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동물과 큰 차이점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했는데 데카르트는 이성적 영혼 위에 인간의 생각 능력 영혼 위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이 세 가지 영혼에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성은 정신이 갖고 있는 혹은 정신이 내재있는 능력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죠. 데카르트는요. 이성과 지성이 정신은 실체인 반면 지성이나 이성은 속성이기 때문에 이 양자를 서로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갖게 만듭니다. 데카르트에게 잘 판단하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 즉 이성적 능력,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 판별하는 능력이 이성적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이고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성적 능력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이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좋은 양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하는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좋은 양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성의 자연의 빛을 증대시키고 빛이 비치면 어두운 걸 다 이렇게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빛인 거죠. 빛은 구분의 모든 어둠 속에 있었던 흐리뭉텅한 것들, 몽롱한 것들을 빛을 비춰내면 다 구분되지 않습니까?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빛을 증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밤하늘에 별빛 하나 있는 것보다 달빛 하나. 근데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게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별빛과 달빛이 아니고 태양빛으로, 자연의 빛으로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린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기 전에 감각으로부터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발동되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감각적 사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감각에 의해 생긴 많은 선입견들, 태양을 보면 큰데 눈으로 봤을 때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기류, 이 뜨거운 여름에 도로 위에 떠 있는 이렇게 물같이 보이는 거, 사막 위에 떠 있는 이렇게 아지랭이 같은 신기류, 물이 아니고 오아시스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 눈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들, 감각이 나를 속인다는 거죠. 감각에 의해 생긴 많은 선입견들로 인해 진리를, 진짜를, 참을 판단하지 정확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감각적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이라도, 방금 태양도 날 속였지 않습니까? 큰데 작다고 눈이 속인 거죠. 감각이 속인 겁니다. 이 신기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젓가락을 물에다 탁 넣으면 굴절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눈이 날 속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조리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데카르트적 회의 방법, 데카르트적 의심은 철학적 지식을 발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 의심하는 방법이요. 철학의 확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을 전부 의심하기로 결심한 데카르트는 전통과 권위부가 과거에 있었던 지식, 전통 이런 것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성만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사용한 거죠. 자신의 의심만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권력 이성의 출현 혹은 인간 주체와의 절대적 기여를 합니다. 자기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내 이성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카르트 철학은 실체 개념을 주체 개념으로 환원시켰으며 과거에는 실체 개념을 주체 개념으로 환원시켰으며 주체의 사유를 통해 확실성을 보장받을 때까지 모든 대상과 실체를 철저하게 의심해 봅니다. 의심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심의 방법은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이 신국론, 아이고 커피가 있어요.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커피 뚜껑이 떨어진 거죠. 신국론 제11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러한 의심의 방법, 모든 걸 의심하는 것,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과 사유와 존재를 동일시하게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서 11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11권을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덧없이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성, 데카르트가 찾고 싶은 확실성인데, 확실하며 여한 상상력이나 표상의 모형에 의해 우롱당하는 일이 없다, 속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더없이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죠.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존재, 내가 있다는 것과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확실하냐. 여러분, 누구도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 죽어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내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딨냐. 그리고 그것에 우롱당하지 않는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이 신국론도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죠. 이분이 BC가 아니죠. AD죠. 예수님 이후에 350년 정도에 태어났거든요. 400년까지 활동한 분이에요. 데카르트는 근데 17세기니까 약 1000년 뒤에, 데카르트 1000년 이전에, 1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죠.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데카르트의 성찰에 나와 있는 사유를 앞서서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앞에서 아카데미 학파, 이때는 플라톤이죠. 아카데미 학파 논리, 만일 그대가 속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의 논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내가 속는다면 나는 존재한다. 내가 속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속는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존재가. 내가 속는다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똑같은 명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는 속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속는다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속는다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데카르트 명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속을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의심할 때 내가 의심하는 나를 의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말이죠. 데카르트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말합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 어떻게 내가 속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속는다면 비록 속더라도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는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인식함을 내가 안다는 점에서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점에서 나는 속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속기는 하지만 속았다는 점을 속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안다. 내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사랑할 때 나는 셋째 요소로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추구한다. 내가 존재하고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로 사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아는 사물들의 가치상으로 뒤지지 않는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점에서 나는 속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속지 않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가 거짓되더라도 내가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진실이다.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꾸지람을 받는 것도 옳고 금지당하는 것도 옳지만, 내가 그것들을 사랑한다는 사실마저 거짓일까? 거짓일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 11권, 총 2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권 1부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카르트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는데 데카르트가 이것을 변형, 재구성한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은 상상적이고 감정적인 양식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의 방식에서 벗어나 신화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논리적 규칙을 따라 합리적 서술 방식의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철학이 종교에서 벗어나 있고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중세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정신은 데카르트를 통해 그의 회의적 방법을 통해서 다시 신으로 회귀한다는 점입니다. 데카르트의 성찰에 보면, 데카르트 성찰, 신존재 증명과 영원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주체를 세계와 분리하고 사유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 가능한 것으로만 만듭니다. 다시요. 데카르트는 주체를 세계와 분리하고 사유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만듭니다. 데카르트에게 마음은 인간의 본질이며 몸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사유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신, 곧 마음은 탈신체화되어 있으며 이 마음은 철학적 사유의 공식적인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로서 과거의 데카르트 시대의 최고의 논증인 거죠.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논증한 사람이 데카르트밖에 없으니까요. 당시로서는 데카르트의 주체는 획기적인 철학적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의 이원론적 사유는 오늘날 극복되어야 할, 당시에는 획기적인 성과물이었지만 지금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인 거죠. 근대 철학 이후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데카르트의 이원론, 특히 데카르트의 자아를 비판합니다.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분리된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과 명석 판명성, 곧 확실성으로 획득하는 것이 몸보다는 마음에 의해 가능하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영원한 것과 확실한 것에 대한 선택적 강조에서 비롯된 철학적 오류라고 주인은 비판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로티 등등등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칸트마저도 비판하는 거죠. 멜러퐁티에 따르면, 멜러퐁티 영어로는 이렇게 말한대요. 멜러퐁티에 따르면 데카르트에게 있어 우리가 신체라고는 유일한 사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 대해 갖는 이 특이한 인식은 관념에 의한 인식에 예속된 것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대로의 인간 뒤에는 우리의 사실적 상황의 이성적 작자로서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신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월적 보증의 기초에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비합리적 조건을 평화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을 감당하는 책임을 지는 자는 우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물의 기초에서 그 점을 한 번이라도 인식했다면 세계에서 행동하고 세계에서 사고한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확실성의 추구에 의한 철학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론과 실천을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철학적 문제들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데카르트적 사유와 근대 인식론에서 주관 객관, 정신물질, 경과 자연 등의 작은 이원론들은 신성한 것과 운 좋은 것의 거대한 이원론의 변증법적 축소판으로 각각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행복한 것보다 지속 반복한 걸 더 좋게 생각하죠. 한 번만 행복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행복하고 싶은 거죠. 한순간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티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한 기획은 결국 인식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대 철학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인식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인식론의 기획이 스스로 완전히 의식되기도 전에 그 인식론의 기획을 비경험적인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비경험적인 것으로. 그것은 생리학의 발견과는 독립적으로 필연적인 진리를 산출할 수 있는 안락의자식의 사색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비판합니다. 로티가요. 유기체, 인간을 유기체로 봅니다. 이제 진화론 이후로 과학에서는 인간을 유기체로 보고, 유기체인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순수한 혹은 선언적 이성과 그것의 기능을 우리의 실제적 활동보다 더 존중하는 그 근저에는 확실성의 탐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연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대 철학자들은 확실성을 탐구를 통해서 확실성, 안정성, 완전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평화를 철학적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는 확실성의 탐구는 순수한 지식에서만 성취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존재, 곧 실제는 고정되고 영구적이며 변화와 다양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 걸 탐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실제는 합리적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되며, 이것도 관찰이 아니고 직관입니다. 사실은 우주를 관찰할 때 만원경으로 보고요. 이 미세한 걸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망원경, 현미경이 아니고 관조해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관조를 통해서, 사유의 관조를 통해 의해서만 파악되는 합리적인 논증인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논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의 대상입니다. 마음이 경험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견해는 길버트 라일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범주의 오류에 속합니다. 학교에 전남대학교 내지는 어떤 대학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 어떤 대학에 놀러 갔다고 합시다. 학교를 투어하러 간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 보여드립니다. 대학을, 여기는 인문대, 여기는 경영대, 여기는 법대, 여기는 의대, 약대, 자연대라고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전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전대 안에 자연대, 서울대 안에 자연대가 있는데, 이 전남대학교 내지는 서울대학교와 자연대 내지는 인문대를 동등하게 보는 범주의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예컨대 몸과 마음을, 이 몸을 마음과 대등한 관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은 사실은 몸 안에 몸을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마음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똑같은 범주에 놨다는 거죠. 손과 몸을 똑같은 범주에 놓은 거예요. 마음과 몸을 똑같은 범주에 넣었다고 해서 범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범주의 오류를 범한 겁니다. 라일은 범주의 오류를 실제라는 A는 논리적 유형과 범주 혹은 유형들이나 범주에 속하는 정신생활의 사실들을 엉뚱하게 B라는 유형이나 범주에 기속시킨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도그마는 철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 범주의 오류는 신화라는 거죠. 라일은 이 신화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로 데카르트를 꼽습니다. 데카르트를 지목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마음을 육체와 동일한 범주에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는 범주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몸의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 하나인 마음을 몸과 대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손을 더 몸보다 우월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음을 더 우월한 위치에 놓은 겁니다. 발을 더 몸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보편적 회의가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고 모든 것에 타당한 확실성 탐구가 애당초 불가능하다면 철학적 탐구는 개별화되고 특수한 문제에 관해 비교적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죠. 확실한 게 아니고 안정된 것, 일반적인 것으로 전환된다고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확실성의 탐구가 안정성의 탐구로 전환된다면 데카르트적 마음과 이성의 기능은 상실되고 불필요하거나 무용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비판을 통해서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구분은 신경과학의 근거가 없는 이론적 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이 들어오면 이론적 가상이라는 거죠. 특히 신경과학이라는 이론을 가져오면 이론적 가상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가장 정교함의 작용이 생물학적 유기체의 구조와 작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데카르트의 오류입니다. 범주적 오류이기도 하지만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거죠. 어떤 오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가장 정교함의 작용이 생물학적 유기체의 구조와 작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 데카르트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 오류를 지적한 사람은 다마지오입니다. 길버트 라일은 범주적 오류를 지적했고요. 다마지오라는 분은 데카르트 오류를 지적합니다. 다마지오는 우리의 마음이 통합적 신체와 뇌를 소유하고 물리적이고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와 관련되어 있음이 틀림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기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연주의적 시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탈신체화된 사고에서 유기체적 조직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마지오에 따르면 탈신체화된 마음, 몸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몸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탈신체화된 마음이라는 데카르트의 견해는 20세기 중반까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근거로 작동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오류는 생물학적으로 복잡하지만 연약하고 유한하며 그리고 유일한 유기체인 마음의 기원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마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이 구성된가, 생각의 기원은 어디인가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데카르트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채, 조정하지 않은 채 철학을 더 나은, 인문학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류 속에서 오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데카르트의 주장과 반대로 사유의 주인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몸 속에서 사유가 나온다는 거죠. 두 대등한 실체가 아니고요. 사유는 유기체인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유도 하고 또 상상력도 있고 다 생각의 능력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유가요. 우리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사유도 그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조건 때문에 동물과 구분되는 거죠. 원숭이와 구분되는 것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구분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털이 덜 있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숭이와 구분되지 않습니까? 몸의 조건 때문에 구분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데카르트까지 인간과 동물의 구분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능력이다. 근데 지금은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구분되는 것도 있겠지만 몸의 구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우리는 지금 비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아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도 어떠한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취급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카르트가 인식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고 인간을 몸과 마음으로 구분하여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확고한 반석을 토대를 찾으려고 한 것은 데카르트적 불안. 왜냐하면 자연 안에서 완전성, 안정성, 확실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안다고 그러면 불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 미래는 확실한 건 100년 뒤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그 확실성 속에서 죽음에 대한 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능력을, 내 몸을 잘 활용하는 것. 그러면 그 불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키에르케고르 책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근데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카르트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확실한 토대를 찾기 위해 찾았습니다. 그것을 이성에서 그 이성을 찾을 때 회의적 방법을 통해서 했다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웅대하고 유혹적인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싹할 만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지, 자연이 얼마나 불안한지, 불안정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한 어떤 버팀대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고정된 기초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광기와 지적이고 도덕적인 혼란으로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확실한 걸 찾거나 아니면 애매한 데 있거나. 그렇지만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로서 데카르트를 이런 확실한 토대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데카르트를 뒤집어 엎고 살해하려는 데카르트 이후 철학자들,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의 거의 의식화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또한 근대 철학에 그렇게 깊이 영향을 끼친 이걸 기초은유라고 합니다. 이 기초 은유를 불신하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저에 놓여 있는 이 데카르트적 불안, 이 데카르트적 불안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객관주의자 아니면 상대주의자들 사이에서 치러지는 공방의 배후에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적 불안이 지금도 떠돌고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 개연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확실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적 불안이 계속해서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우연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배회하고 있다는 거죠.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은 데카르트의 은유에 대한 이 대응 속에서 반영되고 확장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대해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에서 확고하고 영원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발견한 데카르트가 말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장소,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사유인지 아니면 신 자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카르트주의의 견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만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상호 배척적인 양자택일이 이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데카르트주의를 의심하고 폭로하여 내쫓아 버리게 되면 이걸 지금까지 말했던 데카르트주의를 내쫓아 버리면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이분법의 이 이분법 자체가 그럴듯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데카르트적 불안의 유산은 어떤 것도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대적 근거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열망이 만족되지 않을 때 유일한 가능성은 허무주의 아니면 무정부주의입니다. 누구도 허무주의나 무정부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실성에 토대되어 있는 근대 철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완전히 넘어서 있는 제3의 장소를 추구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데카르트는 우리의 경험에서 포착되지 않는 확실성을 정신에서 확보함으로써 몸보다 정신 혹은 이성을 선택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공간을 조미하고 있고 지금 몸이 이 존재가 공간을 조미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험의 개별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 불완전성 보다는
어떠한 공간도 점유하지 않는 사유, 지금 생각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원하다 그런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소멸되는 거죠. 죽어서 썩어버리고. 그렇지만 정신은 물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 자체가 물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점,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이성의 보편성과 완전성과 확실성을 더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편성, 안전성, 완전성, 확실성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범주적 오류라고 하는 거죠. 이성이라는 게 몸과 대등한 관계가 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확실성을 추구한 것은 데카르트적 불안이다라고 다마지오도, 길버트 라일도 등등 멜로 퐁티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데카르트의 이성적 주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로크의 경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경험론자들은 이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험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는 합리론자로 분류됩니다. 프랑스의 합리론, 독일의 합리론으로 분류되고 영국은 경험론으로 분류됩니다. 그 영상, 경험론자들의 경험 개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